김현정은 산부인과고 경기 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제 발표 간단하게는 아닌 것 같고 좀 길게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 출산, 전주기에 있어서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임신, 출산, 전주기 우울증 현황과 쟁점에 있어서는 난임 우울 증상은 기본적으로 난임 치료를 방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임신 성공 효과를 떨어뜨려서 사실 이제 난임 시술 자체 치료를 중단하는 그래서 결국 저출산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산전산후 우울증은 결국은 임신 중이든 아기를 낳은 이후든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우울증 케어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사실 이제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크게 난임 우울증, 그 다음에 이 산전산후 우울증, 양육모 우울증,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배우자들,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배우자나 아니면 이제 실제 아기를 낳고 나서 산모 임산부의 관심이 아이한테만 집중되면서 그 남편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런 것들에 대한 우울증.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우울증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산 사산모의 우울증, 그리고 다문화 산모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생기는 산모의 우울증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슈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임 우울증인데요. 난임 우울증은 아시겠지만 결혼 연령 자체가 높아지면서 난임 부부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임신 시도나 난임 극복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데이터와 그 다음에 2021년도 데이터를 실제로 비교해 봤을 때 5년 이내 굉장히 급속도로 난임 시술 진료 대상자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실제로 이 난임 시술 부부가 우울증을 겪는 것은 85% 이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심각한 고위험은 한 21에서 27%. 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3에서 5%에 그쳤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95% 가까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거의 절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한 8% 정도는 실제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신경쇠약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울 증상을 겪는 여성들 가운데 7% 정도는 실제로 임신이 되더라도 그거가 이어지는 유산이나 사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우울증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런 보고들이 실제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난임 남성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분들은 난임에 있어서 실제 원인은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 남성 난임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부족하고 그리고 시술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난임 환자들 여성분들하고 남편분들 배우자들 사이에서 이해도나 이 이해도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3회 이상 넘어가는 경우 점점 길어지는 경우 뭐 2년, 3년, 4년, 5년 되면 사실 이 잠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영향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케어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면 2019년 7월 달부터 이게 이제 급여로 건강보험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확대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신데 2023년 12월에는 소득 수준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서울시가 가장 좀 먼저 앞서가고 있긴 한데 물론 저희 경기도도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시면 2023년 9월에 이렇게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왔고 2023년도에는 20대를 대상으로 이 AA매치라고 하는 난소 기능 검사에서 수치가 3.5로 완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20대도 원하면 난자 동결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난임에 대한 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이 연령 제한이 사실 이제
45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차등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24년도에는 이 연령제한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난임 시술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제 취지로 점점 그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원과 관련해서 소득 기준도 폐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원은 시술비 지원도 22회에서 25회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45세 기준으로 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 지급도 다 폐지하고 고령의 난임자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자료인데요. 2024년 6월 달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남자 동결뿐만 아니라 정자 동결도 거기에 대한 보존비를 지원해 주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한 이게 저번 주 아마 YTN에서 사실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던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 난임 지원 정책이 있어서 공난포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공난포는 뭐냐면 그 계란을 시키려고 주사를 맞았는데 실제로 난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원 비용이 다시 다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지원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공난포가 나오는 게 본인의 책임은 아닌데 이거를 다시 비용을 다시 다 뱉으라고 하니 이게 너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일부 이 공난포에 대한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원 비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중단된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다 지원 비용을 확대해달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난임 휴가 제도가 한 3일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좀 확대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제 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이번에 이제 정부 추진안에서는 그 난임 그 치료 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해달라. 예, 그래서 이거 이제 22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난임 시술을 받다 보면 6일도 되게 부족하거든요. 공무원들이나 이제 교원이나 학교에 있으신 분들은 난임 그 휴직을 길게 쓸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대상자들 분들은 이 난임 휴가를 제대로 적절하게 쓸 수 없는 분들이 많고 한 달에 보통 5번, 6번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난임 이 휴가 일수를 조금 현실적으로 좀 보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거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이 난임 부분들을 굉장히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난임 부부에 대한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난임 부부들 자체가 어떤 우울증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성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센터가 물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긴 하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인 전체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치 본인이 난임 부부로 낙인을 찍히게 되면 나는 뭐 여성성으로 능력이 없다 아니면 남성으로서의 능력이 없다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서 스스로 내가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국가 사회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난임이라는 건 사실 질환이 아니잖아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임 부부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불안하고 우울해지게 난임 부부들이 이제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런 난임 부부들은 결론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불확실성이고 굉장히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다가도 난임 시술을 실패하게 되면 또 갑자기 팍 기분이 다운되시는 거예요. 너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고 이제 상담을 실제로 하다 보면 이분한테 어떻게 솔루션을 줘야 될까. 그래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 과연 그렇게 임신이 안 되는 분들한테 임신만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인가. 그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난임 시술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꼭 아이는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금 저는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건 조금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임 배우자 이런 심리 지지 강화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난임 부부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는 건 부부 상담입니다.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내 인생의 목표가 임신은 아니다. 실제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렵게 임신하신 난임 부부가 아기를 가지면 또 아기한테 되게 정성을 안 들이는 분들 꽤 많아요.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 우울증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임신을 위해서 난임 시술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우울증을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를 갖거나 가지지 않거나 어떤 삶의 전체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심리 케어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부들이 저희가 센터에서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 노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 원예 치료가 있다 이렇게 하면 난임 이제 산모들 환자들은 거의 캔슬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갑자기 시술이 잡히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날 무슨 원예 치료를 한다 치면 갑자기 시술이 잡히면 시술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또 가만히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밖으로 안 나오시거든요. 그럼 굉장히 참여율이 떨어져요. 근데 반면에 이 부부 상담을 하는 1박 2일 어디를 데려가거나 뭐 힐링스쿨에서 어디를 데려가는 이런 1박 2일 코스로 부부가 함께하는 이런 체험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난임 부부들은 뭔가 부부가 함께해서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지만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저희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에서는 실제로 산림청하고 예보율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난임 부부들이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를 시키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산전산후 우울증인데요. 산전산후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5년생 증가율이 거의 산모들이 한 70% 정도는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신 중 우울증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어디서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0주 이전에 대부분의 기관은 다 형성이 되고 눈코, 뭐 피부 이런 거 다 형성이 되지만 사실 20주 이후부터는 이 뇌발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후 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뇌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 얘기는 엄마가 아이를 통해서 태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지속적인 자극을 해주는 것이 결국 아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우울증이 있는 엄마들은 자극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울어도 귀찮고 울지 않아도 귀찮고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 굉장히 극도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아이의 정서 발달이나 아이의 어떤 인지 발달 같은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 중이나 아기를 낳고 나서 우울증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임신 중 우울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 보고들인데요. 우울증이 있었던 아기들이 실제로 다음에도 우울증이 잘 생긴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떤 경우에 산후 우울증이 잘 생기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이런 연구들의 핵심은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산모인 경우에 우울증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던 분들, 조기 진통이 있거나 조기 양수 파열됐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분들은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진다. 예, 그러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우울증 케어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는 이제 우울증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보시면 피딩 타임도 마찬가지고 브레스트피딩, 오유술 하는 것들이 엄마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힘들어하느냐. 예. 뭐 여러 포인트가 있긴 한데요. 이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첫 번째 요즘 엄마들은 아픈 걸 너무 싫어해서 모유가 돌면서 막 이렇게 전몸살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가 생기면서 모유수를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병원에서 제가 막 마사지를 해줘요. 왜냐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전몸살이 잘 생기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줘서 모유수를 딱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유수를 하거든요.
그 아픈 거를 못 견디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교육이 되면 사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모유수를 하면서 우울증이 생기거나 모유수를 포기하거나 그런 상황은 안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CD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임신 중에 생겼던 어떤 이벤트, 굉장히 스트레스한 이벤트 같은 것들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2015년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들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 우울증의 핵심은 남편이 잘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부부의 공동육아가 아니고 독방육아의 개념.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제가 이런 데이터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 이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나 프리클램자는 임신 중독증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입원을 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뭔가 태동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좋지 않았던 거,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임신 중에 생겼던 이벤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위험 산모들이 실제로 굉장히 우울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산모들이 실제로 아기를 낳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아이의 지속적인 자극에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전산후 우울증에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보시면 이 산전산후 우울증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게 첫 번째는 임신 중에 약물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모들은 칼슘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 무조건 싫어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생기는 산전 우울이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산후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모아 관계 불안정뿐만이 아니고 남편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한 가정의 이 테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후 우울증이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의 한 30%라고 보고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산모의 합병증 중에 30%를 넘어가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치료율이 너무 낮다. 1% 미만으로 치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산후 우울증은 또 이제 난임 부부들과 좀 달라요. 산후 우울증 산전에 굉장히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든요. 임산부의 프로그램은 항상 대기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 손주고 많이 오시는데 아기를 딱 낳는 순간 참여를 안 해요. 일단 너무 졸리고 3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 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그 수면 패턴이나 모유 수유 패턴을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잠이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지만 본인 몸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저희 비대면 상담도 하는데 상담하다가 전화를 끊어요. 저 너무 졸려요. 저 너무 배가 고파요. 아니면 애가 울어요. 전화 다 끊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담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산모들은 저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방향을 조금 바꿔서 산전의 교육을 엄청 시켜요. 산전의 교육을 시키고 아빠를 불러서 같이 교육시켜요. 엄마가 이럴 때 옆에서 아빠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렇게 방향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정말 치료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산후에 그게 로스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산전에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거고 가장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산부인과 의사하고 정신건강학과 의사하고 둘 다 너무 몰라요. 산부인과는 정신과적으로 지식이 없고 정신과 선생님들은 산부인과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그 둘을 접목시킬 수 있는 딱 그 중점에 저희 교집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중앙센터에서 열심히 상담사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의료적인 부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해결을 하고 어떤 정신적으로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에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산전교육이 우선돼야 된다. 예, 특히 산전교육 중에서도 부부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아빠가 어떤 시점에 개입돼서 엄마의 우울증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희 박사님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우울증이 한 2주잖아요. 산후 우울증은 사실은 2주 안에는 대부분 80%가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치료가 필요한 산후 우울증은 3주에서 4주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결국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는 건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 갔을 때예요. 그럼 그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사실 이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바우처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산후 건강관리 사업 많이 이제 집으로 부르는데, 요즘은 패턴이더라고요. 2주는 조리원 가고 나머지 4주는 바우처 도우미 선생님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산후 건강관리사 관리사분들한테 산후 우울증에 대한 것을 조금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우울증은 생활 패턴만 조절이 잘 되면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해서 하는 산후건강관리사분들이 산모의 그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집에서 남편분들이 좀 이렇게 생활 패턴을 잘 자고 잘 먹고 가볍게 산책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정책이 진행이 되면 훨씬 효율적이지 그 산후 우울증이 잘 케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부부 건강 많이 우울증 상담센터를 하고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고위험 산모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시를 하게 되면 한 3일째 우울증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히 4주 차에는 아빠들을 다 불러요. 아빠를 다 불러서 예비 아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접종하는 것도 해보고, 기저귀 가는 것도 시켜보고, 그다음에 엄마의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리고 뭐 이렇게 명리와 돌연사 같은 그런 교육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같이 해서 이제 실제로 아빠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좀 임신 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로 많이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저희가 옛날에 그 산후조리원 컨설팅 하시면서 여기 그 육아정책연구에서 만들었던 이 책자예요. 부모교육 책자인데, 이 책자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 책자를 조금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부모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건 사파가 굉장히 잘 그려져 있어서 부모들, 아빠들 교육시킬 때 굉장히 좋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었던 이 아빠 수첩이라는 거 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체크해보라고 시키거든요. 예, 스스로 이제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이렇게 점수가 낮은 아빠인지 몰랐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거 체크해보면서 조금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그래서 부모교육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집을 제정을 하면서, 여기 있었던 박사님들 평가 기준에 산후 우울증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그때 굉장히 선제적으로 넣어놨거든요. 2018년도였는데 그때 저희가 넣어놨는데, 이때 산후조리원을 이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넣어놨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이때는 산후 우울증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네. 집에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도대체 산후 우울증이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이후에 더 심해지는 걸까? 그거를 한참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이 발병 기전하고 더 연결을 시켜보면, 그러면 산후 건강도우미한테 조금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아니면 아빠를 조금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서 조금 녹여내서 정책적으로 실현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끝나긴 했는데, 여기 다문화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문화 산모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 내에서 양육자로서의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도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도 엄마를 무시하고, 시어머니도 엄마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가족들 사이 신뢰도가 없어서 유대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산모들이 우울증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내의 양육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얼하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다문화 산모들이 실제 국내에서 잘 정착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아직 계획 중인데 지역별로, 나라별로 좀 묶어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저희 그 센터에서 같이 녹여내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실제로 센터 운영하면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확대시켜서 더 많은 산모들이
이런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센터는 지금 중앙에 하나가 있고요. 권역에 9개가 있습니다. 올해 경북에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고요. 서울시에는 원래 중앙국립중앙원에서 중앙센터가 있고 서울에 2개, 강남 세브란스하고 강남 세브란스하고 가든파이브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이번에 보람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보람에 하나 더 생겨서 전국의 권역센터가 9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부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상담원이 추가가 돼야 되고 아니면 지역이 너무 먼 것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이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비대면 상담 서비스는 물론 효과는 대면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지만 사실 문헌상에 저희가 고찰을 해봤을 때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는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담도 할 수 있는 만약에 기반 시설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비대면 상담으로라도 더 많은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확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지금 고양시에 있는데 연천군까지 저희 대중교통으로 3시간 7분 걸립니다. 그리고 포천시까지 2시간 42분 걸리고 그 대부분 여기 있는 지역들은 다 남편들이 군인이에요.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고 도저히 산모 혼자서 저희 센터에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든요. 요길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센터고 어떤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희도 이제 상담이 밀리기 시작해서 기본 3주 이상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길어지면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정책 제안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남도, 충청도도 굉장히 이 센터를 넣고 싶어 하는데 이 센터를 넣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맡아야 하는 기관에 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뭔가 이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금 저희 센터 조직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센터장인 저는 사실은 제가 상담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나 그런 그 유관기관들하고 협력관계를 유발을 하면서 사회회의할 때 같이 이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부센터장님은 정신과신데 사회관리를 주도적으로 하고 계세요. 이 환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환자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상담은 상담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이제 사실은 센터장을 맡는다고 해도 그렇게 로딩이 많지 않은데 이 센터라는 것을 맡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제가 강원도나 제주도 다 얘기해봐도 이런 그 센터장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센터장이나 부센터장이나 상관없이 가장 센터의 전문성은 상담하시는 분들의 지속성,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상담이 전문적으로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이 너무 작고 인력이 작아서 계속 이런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행정 업무 자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담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아마 내년에는 솔루션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권역발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 할 때도 조금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다. 물론 그 상담 인력을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예산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센터장의 업무가 그렇게 로딩이 되진 않는다는 거 그런 걸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게 그리고 접근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아로마 세라피고요. 이거는 이제 같이 살인숲 체험을 갔다 오는 것들고 저희가 요즘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확실히 요즘 분들은 이게 뭐 식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꽃꽂이 하는 건데 이 남편분이랑 같이 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사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싸웠다가 후회했다가 여기 꼽아라 저기 꼽아라 뭐 이러시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실 때 한 마금씩 들고 가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집에다 식탁 같은 데 올려놨더니 너무 좋다고 막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가서 했던 이 부부 상담이거든요. 여기 지금 20명이신데 10쌍을 모집해서 같이 갔었는데,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진행해서 저도 여기서 참여했었는데, 저는 애도 낳고 저희 애는 벌써 중학생인데, 들어와서 막 울게 되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남편도 울고, 저기 아내분들도 전부 다 울어서, 아, 이런 사업을 조금 확대시켜야 되겠다. 속에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좀, 너무 힘들지만 이 과정이 그래도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그런 동질감도 느끼면서 공감도 받으면서 남의 집 남편도 저렇구나, 남의 집 와이프도 저렇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조금 집에 가서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거 말씀드렸고 매주말은 이런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시면 5대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기반에는 돌봄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못 낳는 거거든요. 아이를 낳았는데 애를 봐줄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돌봄이나 이런 시스템이 가장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거기에 사이드로 저희가 옆에서 저희 센터나 다른 이런 서비스들이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센터는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일단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난임 부부는 난임 부부에 맞는 임산부는 임산부에 맞는 교육이 거기에 적절한 교육이 맞춰져야지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열심히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려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저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산후건강관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저희 이재희 박사님하고 그 정책 연구하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말 조금 질관리를 하면서 환자들한테 모자동실도 공유하고 모유수유도 권유하면서 제대로 된 그 모자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